또 다시 다 분산 배치를 하고 그렇게 했고, 아. 그때 당시 이제 주동쪽 나섰던 사람들도 다 체포에다 이제 다 처형했습니다. 아. 당시 그 국군 포로 중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이 연대장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도 이제 그때 체포돼서 끌려가지고 죽었다는 그 얘기를 들었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항상 웃음과 기쁨으로 실속 있는 스토리텔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비단금 TV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시고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제가 북한의 최고 그 간첩 사건에 대한 대형 간첩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랬더니 여러분들 속에서 그 질문을 주셨는데 6.25 전쟁 이후에 국군 포로들이 북한에서 얼마나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던 그때 그 실상을 알고 있는 분이 계시면 함께 이야기를 해주십사 하고 댓글을 올려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렵게 또 섭외를 해서 게스트분을 모셨는데, 저번 시간에도 제가 비공개로 모시고 게스트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죠. 이번 시간에도 역시 비공개로 게스트분과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국군 포로들에 대한 실상을 그대로 알려줄 분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도 참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는데, 이번 시간에도 또 우리 구독자분들이 참 북한에서 현재 6.25 전쟁 이후에 국군 포로로 이제 북한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듣고 싶어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려고 이제 초대를 했는데, 저희 네. 채널에 출연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6.25 전쟁 이후에 저도 북한에 있을 때 들어본 소리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주변에서 이제 국군 포로들 가족들과 함께 저희도 주변에 생활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뭐 그렇게까지 그들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는 모릅니다. 한데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어렵게 모시긴 했지만 국군 포로들에 대한 그 북한에서 6.25 전쟁 이후에 얼마나 그들이 힘든 삶을 살았는지 이런 사건들에 대한 것도 있을 뻔하는데, 그에 대한 것을 좀 아는 대로 네. 한번 이야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저도 국군 포로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제가 보고 듣고 만났던 사람들의 사연을 네. 오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예, 6.25 전쟁 당시에 인민군 포로도 많았지만 국군 포로도 상당수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전선이 이제 그 수시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때 이제 주력 부대하고 그런 산악 부대들 간의 연계가 잘 안 돼가지고 이제 흩어지다 보니까 6.25 전쟁 때 예, 그러니까 이제 부대 자체가 이제 포로되는 경우도 있고 개별적으로 포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포로가 많이 발생했죠. 그러면 국군 포로들이 6.25 전쟁 이후에 북한 사회에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런 것을 아는 대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예. 지금 북한에 있던 그 포로들 중에서 몇 명이 이제 탈북해갖고 와서 이제 그 서기를 하다 보니까 좀 알려진 부분이 좀 있어요. 네. 함경북도 무산군이나 함경북도 언성군, 또 뭐 저 곰덕강산에 있는 네. 예, 곰덕강산 그서 포로들이 이제 탈북했기 때문에 그쪽에는 좀 알려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지 못하는 큰 사건도 있어요. 예, 그 사건은 이제 평안남도 해창군 송강산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그때 이제 정말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요. 네. 그러면 평안남도 성문 광산이라고 하게 되면 뭐 광산이라고 할 때는 뭐 금도 있고 예. 광물도 있고 석탄도 있고 막 이런 데를 예. 광산이라고 하잖아요. 예. 북한에서는. 예. 그럼 거기는 뭘 하는 데인가요? 거기는 그 굼 생산 기지예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최대 그 제일 큰 굼 생산 광산인데, 그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미국 선교사 원더우드가 이제 개발을 했고, 그 후에 이제 일본의 조선 침략이 강화되면서 일본 놈들이 또 운영을 했고, 그럼 해방 전에 그게 벌써 예. 광산이 채굴이 됐다는 예, 거네요. 운영되고 있었죠. 그러나 6.25 전쟁 전과 후에도 이제 항상 그 광산이 운영됐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도. 예, 그러면- 6.25 전쟁 때도 했고 전쟁 후에도. 아, 전쟁 때도 그게 계속 예, 산이 너무 험하고 깊기 때문에 6.25 전쟁 때도 이제 미군이 거기를 점령하지 못하고 그냥 평양으로 해서 압록강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냥 유지가 됐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네. 그게 산세가 험했어요. 산세가 아주 네. 험한데 이제 광산이 있었다는 거네요. 예. 그러면 뭐 정말 인적도 드물고 막 네. 사람들이 뭐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구역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거기는 뭐 온통 바위로 되어 있고 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 살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지금 국군 포로들이 생활을 했다는 거잖아요. 6.25 예. 전쟁 이후에. 예, 그러니까 6.25 전쟁 때 거기가 이제 북중 연합군 사령부가 거기에 위치해 있었는데 연합군 사령부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전쟁 시기에 그 체포를 한 그 포로들을 거기다 이제 집중하게 됐죠. 그래서 거기 포로들이 많이 모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네. 잡힌 포로들을 거기 놓고 6.25 전쟁 당시에도 그것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예, 광산에서 굼을 캐면서 관락도 짓고 원통 그 갱하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포로들이 거기서 생활을 하기 시작했죠. 예. 그러면 그때부터 전쟁 당시부터 포로들을 거기다 넣어서 생활을 하기 시작한 예. 국군 포로들이 6.25 전쟁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걔는 포로들을 거기 있었죠. 거기서 했다는 거네요. 거기 있었죠. 아, 거기는 뭐 수만 명이 모여 있었어요. 포로들이. 예. 국군 포로들이. 예. 그러니까 순전히 국군 포로들로 운영이 됐던 광산인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럼 거기서 큰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건 뭐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거기서? 국군 포로들이 이제 동기한 이제 무장폭동이 있었습니다. 예. 무장폭동. 예. 와, 그러면 뭐 무장폭동이라고 하게 되면 정말 어마어마한 폭동인데. 예. 68년도로 이제 알고 있는데 예. 67년도 그때 이제 김일성이가 이제 그 광산에 대한 현지 여행을 하고 당시까지만 해도 광산이 1년 그 굼 생산량이 3.5톤이었거든. 3톤 반 생산하고 있었는데 김성희가 거기를 이제 7톤을 생산하는 7톤 광산으로 만들라 해서 광산에서 이제 거기 7톤 광산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골교를 해가지고 노력과 자원을 투자해가지고 이제 7톤 광산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했죠.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에 그 탐사된 일부 그 성원들이 그 함량이 높은 그런 강석을 조작을 해서 굼도 나오지 않은 그런 그 산 골짜기에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그 함량 높은 굼이 나왔다. 고집보고를 하게 되죠. 김일성한테 고집보고를 한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고집보고를 받고 거기다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지하로 이제 560m까지 내려가게 돼요. 그 560m까지 내려가면서 캤는데 굼이 하나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굼이 생산돼야 이제 그 생산 계획이 달성되면서 월급도 나오고 이제 그러겠는데 굼이 생산되지 않으니까 이제 계속 혹사만 당하고 계속 일만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포로들이 불만이 많아지게 됐죠. 그러니까 불만이 많으니까 이제 일부 성원들이 가서 지배인과 당비서한테 왜 굼이 나오지 않냐? 몇십 미터만 내려가면 굼이 나온다고 해놓고 왜 굼이 안 나오나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당비서나 그 지배인 이 사람들이 그 항의했던 사람들을 체포를 해요. 그 안전부에다 말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동료들이 가서 다시 또 그걸 항의하죠. 그게 뭐 잘못했냐 있는 사실을 말했는데 왜 체포하라 그러냐. 하다가 이제 그 당비서나 지배인하고 이제 마찰을 붙으니까 이제 갔던 노동자들이 이제 뭐 사무실 의자도 책상도 막 까부시고 접는 거 하고 막 폭행을 하고 하니까 당비서하고 지배인이 이제 안전부 경찰서로 이제 달려가서 거기 가서 숨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일부 사람들이 이제 그 광산 사무실을 점령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농성 벌리고 또 일부 사람들은 그 민방위 무기거를 점령하고 무기를 탈취해가지고 안전부를 또 공격하고. 완전 무장폭동이네요. 그럼요. 완전. 그 거기 뭐 수만 명이 있었기 때문에 무서운 게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6.25 전쟁을 참전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안전부를 포위하고 이제 공격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일부 사람들은 평양 양덕선 넘어오는 그 거기에다가 이제 군인들을 장내 성들을 배치해서 이제 그 행인들을 막 그런 길목을 장악하고 그래서 완전히 그 한 개의 군을 이제 장악을 했었죠. 국군 포로들이. 그럼요. 근데 그 사건이 어떻게 정리가 됐을 뻔도 한데요. 그럴 그렇게 해서 정도면 뭐 보고가 또 되겠죠. 그게 그럼 아무데. 보고됐죠. 보고됐는데 당시에는
민족 보위상 최연희가 이제 민족 보위상 있는데 최연 알지요? 네, 최연 알죠. 최동의 아버지. 네네. 예, 한일 최동의- 투사. 그럼요. 그 최동희가 그 보고를 받고 발포 명령을 내려. 그러니까 무조건 다 쏴버리라. 그러니까 반항하는 자는 무조건 써라. 총도 300% 쏴버리라. 그래가지고 그 안전부에서 그러면 그 이 국군 포로들이 그 탈취한 총은 네. 그 반자동 총이거든요. 근데 이제 안전부는 이제 기관총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기관총으로 막 쏴버리시니까 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겠네요. 많이 죽었죠. 그리고 이제 그 항공주전 이거 말하면 특전사 네. 그런 부대를 이제 한 개 부대를 투입해서 그 도시를 다 장악하게 와, 됐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국군 포로들이 막 그 길을 장악하게 되니까 이제처럼 최현이 지시로 인해서 막 특전 부대도 투입해가지고 투입해가지고, 다 예, 장악을 했다는 거네. 장악했죠. 큰 사건이네요. 그런 완전. 큰 사건이죠. 북한에서는 뭐 신의주 폭동 다음에 구폭동이라고 이제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포로들에 대한 이제 통제와 감시를 더 강화했고, 그리고 이제 또 다시 다 분산 배치를 하고 예, 그렇게 했고, 그때 당시 이제 주동쪽 나섰던 사람들도 다 체포에다 이제 다 처형했습니다. 당시 그 국군 포로 중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이 연대장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도 이제 그때 체포돼서 끌려가지고 죽었다는 그 얘기를 들었고, 그분 어머니도 참, 그러니까 와이프죠. 네, 그분의 네. 와이프도 예쁘게 생겼는데, 연대장이 와이프. 예, 딸도 3명 있었는데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딸들도. 어떻게 봤어요? 봤죠. 어떻게 봤어요? 그때 가서 본 적 있어요. 예. 거기 또 그런 계기점이 있어서 네. 거기를 가서 봤군요. 근데 그 총각들이 네. 너무 예쁘게 생겼으니까 와서 네. 서로 연애하고 사랑하다가 그러니까 연대장이 딸들이 너무 이쁘게 생겨가지고 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연대장까지 했고 포로고 뭐 이렇게 말하고는 이제 갈라지고. 정당에는 그 맏딸은 30살 넘도록 시집을 못 가더라고요. 북한에서 30살 넘게 되면 대단히 나이 그렇죠. 많은데. 예, 노처녀죠. 예. 그러니까 북한은 뭐 계급사회 출신 사회이기 때문에 출신 성분이 벌써 걸린다라고 하게 되면 뭐 시집 가기도 힘들고 장가 가기도 힘들고 남녀를 구분하고 출신 사회다 보니까 진짜 그 아무리 이쁘게 생겨도 북한에서는 출신 성분이 걸리니까 시집도 못 가고 그런 사연이군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군 포로들이 다 이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다 흩어지고 죽을 사람 죽고 반항하는 사람은 죽고 뭐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강산이 아닌 다 흩어졌겠네요. 아니 그 광산이 아직 그대로 있는데 네. 당시 이제 폭동에 이제 가담하지 않았구나. 또 가담했더라도 좀 경하게, 경한 사람들은 그냥 있는데 이제 각자 또 다른 데서 또 사람들 많이 또 데려왔어요. 데려와가지고 그쪽에 이제 조금씩 이제 분산 배치를 했고, 근데 주동쪽 나섰던 사람들 다 체포돼서 처형됐고. 처형당했고, 예. 그러다 보니까 국군 포로들로서 운영이 되던 그 광산이 그때 그 폭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다시 사람들이 다시 구성이 된 거나 같아요. 구성됐죠. 다른데서 많이 데려왔고, 인민군 제대군들도 많이 데려오고. 제대군인들. 예. 제대군인들로 또 이제 집단 배치를 해가지고 예. 그렇게 또 운영이 됐겠네요. 지금은 인민군 소속이에요, 그 광산이. 인민군 소속. 그러니까 뭐 인민군 무력부 외화벌이 무슨 그렇죠. 광산 예. 이렇게 됐겠네요. 그럼요. 맞아요. 인민군 그 외화벌이 외화벌이 광산으로. 그때 당시는 다 사민들이었는데 지금은 지배인 당부서 다 별다고 있고. 그래요. 군관들로 작급들로. 그러니까 지금 무력부에서 이제 운영하는 그거가 됐네요. 그럼요. 광산이 예, 무력부. 그렇습니다. 오늘도 좋은 이야기 들려주셨습니다. 저도 제가 살던 지역에 그 국군 포로 가족이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이제 인민반장을 하다가 국군 포로 가족이라고 해서 인민반장 그것도 뭐 인민반장도 이제 북한에서 보면 그 어떤 핵심 계층에 속하는 건데 국군 포로 가족이라고 해서 인민반장을 그만두고 그냥 감시 대상으로 살고 있는 그런 가정을 봤거든요. 그렇게 북한에서는 국군 포로다고 하게 되면 정말 출신 성분에 걸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사회다 보니까 저도 많이 그때 좀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국군 포로들에 대한 북한의 그 대우, 가 너무 기막히죠. 기가 막히다는 것. 그 자녀들은 뭐 대학은커녕 입당도 못하고, 맞아요. 상고밖에도 못 가고. 네, 군대도 아마 나갔다고 해도 입당 못하고 제대하고 이렇게 될 그러니까 겁니다. 정말 그
기구한 삶이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참 이 댓글에 6.25 전쟁 이후에 국군 포로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었는데 현실적인 이런 체험담, 실제 그 스토리텔링을 이야기해 주시고 또 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국군 포로에 대한 6.25 전쟁 이후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생활이 이어져 왔는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북한에서 국군 포로에 대한 대우를 어떻게 해줬는지, 얼마나 이분들이 북한 체제에서 정말 반항도 못하고 그 체제에 의존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현재 한국으로 온 국군 포로들의 증언에 의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알아가는 시간이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국군 포로들의 실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